오늘은 이제 오디오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제일 아끼는 11계단 책을 읽고 있고, 우선 앞에 두 가지 챕터를 먼저 읽었어요. 첫 번째가 문학,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1계단은 한 소년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 하나의 사람, 하나의 인간이 어떠한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에서 만나는 컨텐츠들, 종교, 과학, 철학, 인문학,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원래 11계단의 세 번째 계단은 불교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불교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많이 다루고 있고 앞으로도 좀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1계단의 네 번째 챕터를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챕터는 철학 부분이에요. 고등학생 시절에 제가 문학을 접하게 됐고, 죄와벌을 읽으면서 라스콜리니코프와 그다음에 소냐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이 자신의 신념과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는가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다면, 이제 재수할 때는 이제 성경을 읽게 됐던 거죠. 성경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저한테 어떤 면에서는 한계가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그걸 강조하는 거죠. 신에 대한 어떤 복종, 그러니까 신을 통한 구원, 그것은 인간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말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구원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읽게 됐던 것이 이제 붓다에 대한 내용이었고, 하지만 이건 역시도 저한테는 한계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든 불교든 너무나 종교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형이상학적이고 너무 둥둥 떠다니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둥둥 떠다니던 저를 붙잡아서 다시 현실에 세워놨던 것이 서양 철학이었습니다. 그 네 번째 계단은 철학이고,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한테 영향을 미친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라는 주제는 나를 사로잡았다. 예수라는 정과 붓다라는 반은 나의 내면에서 구원이라는 주제로 종합되었다. 세상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철학은 내가 보지 못한 절반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구원의 문제에 집중하느라 외면해왔던 구체적인 현실과 실존하는 인간의 존재였다. 특히 니체의 도움이 컸다. 근대 서구의 철학, 종교, 도덕의 해체라는 니체의 작업은 형이상학적 세계를 둥둥 떠다니던 나의 머리채를 잡아 대지에 뿌리내리게 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이제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동해 여행. 제가 갔다 왔던 여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혼자 여행을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름방학에 무덥던 어느 날이었다. 시간은 한낮을 넘기고 있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맑은 정신이었다. 며칠째 방에 누워 더위를 견디고 있었던 것이다. 머릿속은 구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인간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나는 구원의 조건을 충족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붓다, 그리고 로자를 생각했다. 그러다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여행을 떠나야겠다. 내면의 고민으로 침잠하기에 나는 너무도 젊고 건강하니까. 그대로 일어나서 가방을 가져왔다. 가벼운 옷가지를 챙겼다. 몽골에서 사용했던 챙이 넓은 모자를 썼다. 이 모자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주인공이 쓴 모자와 비슷했는데 왜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나는 이 모자를 무척이나 아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책도 하나 챙겨갔다.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대학 수업의 불교재로 사용했던 책이다. 그렇게 뜬금없이 출가가 결정되었다. 머릿속이 맑아지면 돌아오겠다. 서울역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앉아서 나는 그렇게 다짐했다. 그러자 걱정이 밀려왔다. 영원히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으면 어쩌나.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영원히 떠돌게 되는 것은 아닌가. 지하철에 앉아 인디아나 존스 모자를 쓴 청년은 그렇게 혼자 진지한 마음으로 서울역에 도착했다. 뭐부터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3,000원을 주고 지도를 하나 샀다. 색색으로 지역이 구분되어 있는 전국 지도였다. 무작정 지도를 훑었다. 어디를 가볼까? 그러다 동해라는 지명이 눈에 들어왔다. 특히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동해로 간다. 발권을 위해 창구로 갔다. 동해역으로 가는 표를 달라고 했다. 서울역에서는 동해로 가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대학생이 될 때까지 기차표도 혼자 끊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역무원의 안내를 따라 다시 청량리역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다. 잠시 후 나는 동해역으로 가는 기차에 앉아 있었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 걱정도 없었다. 차창 밖으로 노을이 질 무렵에는 노래를 흥얼거릴 정도였다. 동해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다. 그곳은 내가 상상하던 곳이 아니었다. 막연히 바다와 해안선이 펼쳐진 대자연의 풍경을 생각했었다. 그러나 막상 와보니 공장지대에 도착한 느낌이었다. 실제로 큰 굴뚝을 가진 공장들이 있었고 넓은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으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선 오늘 밤을 보낼 곳을 찾아야 했다. 당시 나는 숙박시설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이때가 이제 대학교 한 2학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잘 뭔지 몰랐던 거죠.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정처 없이 걸었다. 기찻길을 따라 걷다가 감추사 땡땡미터라고 적힌 표지판을 발견했다. 화살표를 따라 좁은 산길로 들어섰다. 작은 절의 입구가 나타났다. 문을 두드렸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흐릿한 불빛 아래 얼굴은 구분되지 않지만 조폭과 같은 실루엣을 가진 순간적으로 잘못 왔다는 판단을 하게 만드는 덩치 큰 남성이 나타났다. 지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렇게 한동안 서서 논쟁을 했던 것 같다. 하루만 재워달라. 여긴 그런 곳이 아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반복됐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자기소개를 듣지는 못했지만 주지 스님이셨던 것 같다. 그분이 안내해준 곳은 암벽을 파서 만든 작은 방이었다.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가서 누우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딱 맞는 정말 작은 공간이었다. 어린 스님들이 공부하시던 방이라고 했다. 시간이 늦기도 했고 경황도 없어서 나는 바로 자리에 누웠다. 얼마나 누워 있었을까? 잠이 오지 않았다. 불현듯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낯선 공간에 나는 혼자 와 있는 것이구나. 가슴이 뛰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리고 있었음을. 나는 관속같이 평온한 작은 방에 누워 눈을 감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오랫도록 귀를 기울였다. 새벽의 푸른빛 속에 드러나는 감추산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곳이었다. 지난밤에 이런 곳에서 밤을 보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푸르른 바다, 그 바다와 맞닿은 낮은 암벽, 그 위에 감추산은 소박하게 올라앉아 있었다. 아침을 먹고 가라는 말씀에 부엌과 맞닿은 마루에 그대로 앉았다. 주지스님이라고 의심되는 조폭 같은 외모의 남성과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여성과 작은 상에 둘러앉아 함께 아침을 먹었다. 호박이 들어있는 된장찌개와 호박전, 그리고 나물 반찬.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감추사를 나섰다. 아침 식사 후에는 어디 계신지 도통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밤에 걸어 올랐던 산길을 천천히 내려갔다. 그리고 다음 제목은 철학에 대한 관심입니다. 잠은 절이나 교회의 문을 두드려서 해결했다. 거절당하기 일쑤였지만 다행히도 받아주는 곳이 있었다. 동해시를 중심으로 돌아다녔다. 목적지 없는 여행은 마음을 가볍게 했다. 해변이나 계곡이나 편해 보이는 자리가 있으면 그대로 앉아 시간을 보냈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하늘 빛깔, 바람에 따라 몸을 흔드는 나뭇잎을 천천히 주시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경했다. 항구의 정박한 어선을 손질하는 중년의 남성들과
생선을 널어놓고 손님을 부르는 할머니들을 보았다. 울창한 숲길을 걸어가는 종아리와 계곡물로 땀이 닦이는 건강한 목덜미를 보았다. 고요히 예불을 드리는 거친 손등을 보았고 예배당에 앉아 내면으로 침잠해가는 얼굴에 깊은 주름을 보았다. 오래 앉아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었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었다. 직전 학기에 수강했던 철학 수업의 부교재였다. 왜 하필 이 책을 집어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 무렵이 철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한 시점이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철학책은 무엇을 말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철학과 관련된 책들을 꾸역꾸역 읽어갔다. 기대 때문이었다. 당시 나에게 철학이라는 분야는 막연히 손에 잡히지 않는 미지의 대상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는 진리가 숨어 있을 것만 같았다.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국문과였으나 나는 수업에 적응하지 못했다. 대학과는 점점 멀어지고 주변부만 맴돌았다. 내가 적응하지 못했던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있었다. 내가 국문과를 선택했던 이유는 문학 때문이었다. 문학만이 내 삶을 구원할 것이다. 문학을 하기 위해서는 국문과에 가야 한다. 이것이 내 선택의 논리적 흐름이었다. 그런데 실제 국문과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 문법의 구조, 국어의 변천 과정 등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하는 곳이었던 것이다. 문학 수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수업의 비중도 작을 뿐 아니라 수업을 들을수록 반발심만 커져갔다. 왜냐하면 문학은 해석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이다.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당시에 나는 하나의 단일하고 보편적인 진리를 찾고 있었다. 대학 수업을 포기할 뻔하던 나를 구한 건 우연히 청강한 철학 수업이었다. 철학 수업은 놀랍고 재미있었다. 그것은 세계가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존재론적인 재미였다. 수업을 듣고 강의실을 나설 때마다 기존에 내가 알던 세계는 철저히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를 토대로 재구성되었다. 철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하게 된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다. 국문과의 문학 비평 시간이었다. 교수님이 들어오셨고 수업이 시작되었다. 교수님은 담담하게 주의사항을 전달하셨다. 여러분, 문학의 정답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치열하게 토론해 봅시다. 나는 당혹스러웠다. 어떻게 정답이 없는데 열띤 토론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무엇인가 옳은 견해가 존재하고 그른 견해가 존재해야 주장과 반박이 가능한 게 아닌가? 내가 수업 내내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에도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자신이 느낀 점과 이해한 방식에 대해 분명하고 자신 있게 발표를 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며칠 후 철학과 수업이 있었다. 교수님이 들어오셨고 수업이 시작되었다. 교수님이 주의사항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때 철학을 전공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우리가 아무리 토론을 해도 진리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의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아직도 세상에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단일한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는지를 묻는다면 나는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안다. 인간의 삶의 형태는 보편적 진리라는 이름으로 단순화하기에 너무도 구체적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삶의 다양성과 해석의 주관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아쉽지 않은가? 이제 배움을 시작한 가슴 뜨거운 청년들이 오랜 시간 연륜을 쌓은 어른들처럼 세상에 정답이나 진리가 없다고 달관한 듯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다. 살다 보니 보편적 진리는 없었다 라고 선언할 기회는 청년들에게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동해 여행은 일주일을 넘겼다. 계곡의 그늘에 앉아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다. 머릿속이 정리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그리웠다. 나는 돌아가기로 했다. 이제 네 번째 계단이라는 제목의 글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계단. 여행을 통해 내가 보고 배운 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이었다. 감추사에는 붓다가 아니라 주지스님이 있었고, 교회에는 신이 아니라 신자들이 있었으며, 시장에는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었다. 세상은 형이상학적인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체적인 삶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 자명하고 단순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현실에 발붙이고 있으면서도 현실을 살아가지 못하고 현실 너머에 그 무엇에 정신을 쏟는 사람이 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눈을 떴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대지 위에 발을 딛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이런 생각에 불을 붙인 책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였다.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한 니체의 이 책은 단적으로 말해서 잃어버린 절반의 세계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 역사 2000년 동안 철저하게 배제되고 잊혀졌던 절반의 세계, 현실과 신체라는 구체적인 세계를 복원해내는 것이 니체의 계획이었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한다. 플라톤주의의 형이상학적 이원론을 극복하고 건강한 정신과 육체로 돌아올 때 우리는 인간을 극복한 초인이 될 것이다. 낯설고 불편한 니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여기서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측면을 다뤄보려 한다. 그것은 역사적 배경과 주요 개념이다. 우선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니체는 근대를 마무리하고 현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철학자로 평가받는다. 니체가 해체하고자 했던 근대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대라는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자. 다음으로는 주요 개념들을 알아본다. 특히 니체 철학의 주요 개념 중에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깊은 관계가 있는 세 가지 개념, 즉 신의 죽음, 초인, 영원 회귀에 대해 확인해 본다. 이러한 과정은 접근하기 어려운 책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계단을 더 오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첫 번째는 역사적 배경을 한번 지금부터 같이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 니체의 주요 개념들, 이 두 가지를 알아보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니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서구 역사의 변화를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읽어봤나 모르겠다. 안 읽힌다. 걱정할 거 없다. 원래 안 읽히는 책이다.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3부를 마무리했을 무렵 그의 친구 하인리 폰 슈타인이 찾아온다. 그리고는 책의 내용을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니체도 인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이 책의 6문장을 이해했다는 것은 이미 이 책을 온몸으로 체험한 것과 같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이 독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시적인 비유와 상징, 그리고 선언적인 명제들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인공 자라투스트라가 등장하지만 소설보다는 산문시에 가깝다. 이러한 형식적인 특성 외에도 이 책에 접근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니체의 작업이 서양 철학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이다. 니체는 당시까지의 유럽 사상에 대한 반발과 해체를 자기 철학의 기반으로 삼았다. 따라서 니체를 이해하려면 그가 무엇에 반발했고 무엇을 해체했는지를 알아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앞서 존재했던 서양 철학 전반에 대한 대략적인 선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니 동양의 우리가 니체의 철학을 낯설게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두 번째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니체 철학의 인문설하기보다는 완성에 가깝기 때문이다. 니체는 이 책을 오랜만에 찾아온 맑은 정신 속에서 집필했고 자신의 결과물에 대단히 만족했다. 스스로 이 책을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라고 평가하거나 제5의 복음서라고 칭찬할 정도였다. 이런 기쁨에 도취되어 니체는 자신의 철학 전체를 체계화하는 궁극적인 저서를 집필하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결국 이 기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그의 성숙한 후기 철학을 대표하는 저서가 된 것이다. 따라서 니체 철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 아니다. 괜찮은 니체 입문서를 우선 보거나 니체의 다른 책인 이 사람을 보라를 먼저 읽는 것을 추천한다. 이 사람을 보라는 니체가 직접 자신의 저서들에 대해 설명한 그나마 친절한 책이다. 아니면 지금부터의 이야기를 잘 따라오는 것도 좋겠다. 니체의 생애 얘기를 간략하게 좀 해볼까 합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는 독일 작센 지방의 뢰켄에서 1844년에 태어나 1900년에 죽었다. 그가 1900년, 즉 19세기의 마지막 해에 죽었다는 사실은 매우 상징적이다. 왜냐하면 그는 근대의 문을 닫고 현대의 문을 열어젖힌 사상가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마르크스, 프로이트, 니체를 묶어서 현대 사상의 출발점으로 평가한다. 그것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근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합리주의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성을 강조한 합리주의는 근대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여기서 잠시 인류 역사의 각 시대가 갖는 특징들을 살펴보자. 인류 역사는 보통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구분한다.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진리에 대한 관점이다.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어떤 세계관을 공유했는지가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구체적으로 서구의 역사는 진리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고대는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 후 4세기까지다. 이때의 사람들이 공유했던 세계관으로서의 진리는 신화였다.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실제로 그리스의 신들과 함께 살았다. 현대인에게 신화는 단지 문학일 뿐이지만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다음으로 중세가 되면 진리의 기준은 신화에서 유일신으로 바뀐다.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의 신인 야훼, 여호와, 알라, 하느님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한다. 중세는 기원 후 4세기부터 대략 14세기 혹은 17세기 무렵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중세의 세계관은 현대인들에게도 익숙하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유대교의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50%를 넘는다.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되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진리의 기준은 인간의 이성으로 대체된다. 특히 인간 이성의 합리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이 사회를 장악한다. 근대인들은 과학과 기술로 사회가 진보할 것이고 세계는 현실의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근대 합리주의 세계관 역시 우리에게 익숙하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별할 때 가장 신뢰하는 것은 과학적 방법, 기술적 성과, 수학적 통계다. 오늘날에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학의 성과에 의심을 갖지 않는다. 근대는 17세기부터 시작하여 20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대를 말한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는 1945년까지를 일반적으로 근대로 구분한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시기적으로 근대가 끝난 21세기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적 성과가 진리에 가장 가깝다고 믿고 있지 않은가? 맞는 말이다.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현대에 들어섰지만 우리는 근대에 산다. 근대 합리주의가 드리운 거대한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의 발밑까지 드리워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오늘날 신을 믿거나 과학을 신뢰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시기적으로 오래된 진리관은 이미 거짓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고 최신의 진리관은 가장 진보했으므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진리에 대한 관점은 변해가는 것일 뿐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현대인도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신뢰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대는 어떤 세계인가? 고대의 신화, 중세의 유일신, 근대의 이성, 그 다음에 올 진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답부터 말하면 아쉽게도 그런 것은 없다. 세계대전과 함께 근대가 마무리되며 인류는 깨달았다. 종교나 이성과 같은 단일한 진리에 대한 믿음이 인류를 파멸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현대는 새로운 진리의 기준을 세우는 대신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기준들의 폭력성을 드러내는데 몰두한다. 현대는 근대의 이성중심주의에 반대하며 반이성을 주장하고 근대의 합리주의에 저항하며 비합리성을 추구하고 근대를 벗어났다는 의미에서 탈근대성을 말한다. 여기서 알아두면 편리한 개념이 있어서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앞으로 철학서적을 읽을 계획이라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근대성과 탈근대성이라는 개념이다. 서양의 사상과 관련된 책들이 잘 안 읽히는 이유 중 하나는 저자들이 이 정도는 독자가 구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휘를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근대성과 탈근대성도 마찬가지다. 정리해보자. 우선 근대성은 근대 시대의 이념적 특성을 말한다. 누군가 근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하나의 시대를 말한다기보다는 근대성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근대성은 구체적으로 이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신뢰하도록 만들었다. 발전, 진보, 성장, 과학, 기술. 이러한 개념들은 근대라는 단어와 혼용된다. 다음으로 탈근대성은 현대의 이념적 특성을 말한다. 탈근대성은 근대성과 대비된다. 쉽게 말해서 근대의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반대, 합리주의에 대한 저항과 벗어남을 의미한다. 그래서 현대를 대표하는 개념은 다음과 같다. 반이성, 탈중심, 해체, 다원성. 이러한 개념들은 탈근대라는 단어와 혼용된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근대성과 탈근대성에 대한 두 가지 개념. 근대성은 이런 겁니다. 어떤 질서에 대한 추구, 이성, 아니면 체계적인 거, 진보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고 탈근대성은 그걸로부터의 벗어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반대, 질서에 대한 반대, 탈중심, 해체를 얘기한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다음 제목은 이제 서구 역사에서 니체의 위치. 우리는 지금까지 서구 역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봤던 거예요.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이루어지는 그 시대의 변화. 그렇다면 니체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서구 역사에서 니체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바로 다음 그림과 같다. 이 그림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대와 현대 그 사이에 니체가 위치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체는 근대의 끝과 현대의 시작 그 사이에 있다. 실제로 탈근대성의 탄생은 니체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니체는 자신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근대의 유럽인들이 병들었다고 진단했다. 병명은 나약함과 왜소함이다. 그에 따르면 중세와 근대의 2000년을 지나오면서 유럽의 문화와 사상은 타락했고 퇴폐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한 질병을 가져온 직접적인 요인은 바로 그리스도교와 이성중심주의다. 이러한 과격한 진단 때문일까? 니체의 주장과 사상은 불편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도덕적인 그리스도교와 주체적인 이성중심주의가 도대체 왜 문제란 말인가? 혹시 니체는 부패한 그리스도교나 이성중심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비판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납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니체가 비판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와 이성중심주의 그 자체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적으로 보이는 이 두 가지 요인이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거는 무엇인가? 우선 니체는 그리스도교와 이성중심주의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동일함을 밝힌다. 그 본질이란 플라톤주의다.
플라톤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다. 첫째는 세상을 둘로 나누기, 둘째는 둘로 나뉜 세계 중에서 형이상학적 세계를 강조하기. 실제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세계를 양분한다. 그것은 이데아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플라톤은 우선 근본적인 세계인 이데아의 공간을 상정한다. 다음으로 이데아의 모방이자 그림자인 현상세계를 분리해낸다. 이데아의 세계는 본질로서 불변하고 영원하며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실체다. 반면 우리가 존재하는 현상세계는 변화하고 유한한 부수적인 결과물일 뿐이다. 플라톤은 세계를 둘로 구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분법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구분된 두 항 중 하나의 항은 가치를 갖고 나머지 항은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실제로 플라톤에게 가치 있는 세계는 초월적인 이데아의 세계였다. 구체적인 현상 세계는 무질서하고 변화하는 임의적인 세계일 뿐이다. 니체는 이 지점을 공격한다. 플라톤주의의 형이상학적 이분법이 서구 사상의 주류가 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니체에게 그리스도교는 대중화된 플라톤주의의 다름 아니다. 천국과 인간 세계의 이분법적 구분의 토대는 이데아와 현상 세계의 구분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천국은 유일하게 가치를 갖는 본질적 공간이 되었지만 현상 세계는 원죄와 타락으로 가득한 가치 없는 공간이 되었다. 근대 이성중심주의도 마찬가지다. 근대적 정신의 시작은 르네상스였고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 정신의 부활이었다. 특히 근대에 이르러 플라톤은 서양 철학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다. 그래서 근대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만이 강조되었다. 반대로 이성적이지 않은 모든 것은 배제되고 억압되었다. 감정, 욕망, 신체, 현실, 여성, 동양은 반이성적인 것들로 평가절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는 이성적인 존재의 상징인 남성, 서양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정리해보자. 무엇이 문제인가? 플라톤주의가 절반의 세계를 억압한 것이 문제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형이상학적 이념, 사유, 종교, 도덕만을 추구한 나머지 구체적인 현실을 망각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늘의 가치만을 추구하다가 대지를 더럽히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시대 정신이 필요하다. 니체는 근대를 끝내려고 한다. 플라톤주의를, 그리스도교를, 이성중심주의를, 형이상학적 이분법을 끝내려는 것이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선언한다. 신은 죽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문어체로 된 말로만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정리해보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니체의 어떤 사상의 흐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니체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야, 서구 세계가 병들었어. 그러니까 니체는 지금 어디 서 있냐면 고대, 중세, 근대, 그리고 근대 끝에 서 있는 인물이에요. 아직 한 번도 현대를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니체는 근대의 끝에서 서구 역사 2000년을 돌아봅니다. 고대와 중세와 근대를 돌아봐요. 그러면서 서구가 병들었다.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을 플라톤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플라톤이 문제야. 플라톤이 그렇다면 왜 문제인가? 플라톤이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하나의 가치만을 강조했다는 거죠. 특히 이성, 아니면 질서, 남성, 서양 이렇게 하나의 가치를 강조하고 나머지 반대되는 가치들 뭐가 있을까요? 지상, 아니면은 대지, 여성, 동양 이런 것들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플라톤이 갖고 있었던 이분법이었던 거예요. 형이상학적 이분법. 그래서 서구의 2000년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좋은 것들, 선하고 강하고 남성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들만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머지 절반의 세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는 절름발이가 됐다라고 니체는 생각하는 거예요. 니체 생각에는 이 나머지 두 가지, 나머지 제외되었던 세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육체, 감정적인 것, 아니면 욕망,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그것들을 배제하는 역사를 가져왔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니체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니체는 이제 병을 진단했죠. 플라톤의 이분법이 문제야. 그리고 플라톤의 이분법을 유지해왔던 것이 근대 합리주의와 그리스도교였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을 전복해서 이제 균형 잡힌 세계를 찾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균형 잡힌 세계를 찾아오는 그 선언적인 문장이 바로 신의 죽음인 겁니다. 신의 죽음, 이게 니체의 주요 개념 첫 번째인데 이걸 지금부터 알아보려고요. 주요 개념 1, 신의 죽음. 자라투스트라는 실존했던 인물이다. 기원전 6세기 무렵에 고대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한 예언가다. 영어로는 조로아스터, 독일어로 자라투스트라가 된다. 조로아스터교는 유일신 아후다 마즈다를 믿는 종교로 선악 이원론을 기본 세계관으로 한다. 즉, 선과 악의 기원은 아후라 마즈다의 두 가지 속성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서구 사상의 이원론을 비판한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아이러니하다.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현자의 대명사로서 자라투스트라를 불러왔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서른이 된 자라투스트라가 고향의 호수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한다. 동굴에서 10년의 세월 동안 정신적 수양과 고독을 즐기며 깨달음을 추구했던 자라투스트라는 어느 날 심경의 변화를 겪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쌓은 지혜를 베풀겠다고 다짐하고 사람들의 세계로 내려간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를 몰락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마치 저녁마다 바다 저편으로 떨어져 아래의 세계를 비추는 태양과도 같고 넘쳐 흐르는 잔을 다시 비우는 행위와도 같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가득 채워진 잔은 세상으로 나아가 스스로를 비워내는 몰락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니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게 저는 마음에 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사회에서 성공하고 부를 쌓고 명성을 얻고 그것은 뭔가 잘 쌓아가는 것이고 내가 한번 무너지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것은 이제 부정적이고 잘못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니체는 반대로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혼자 고요한 시간 속에서 무엇인가를 채워나가는 그 시간, 그것은 잔을 채워가는 시간이고 사회로 나아가 자신의 지혜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그 시간을 이제 몰락의 시간으로 보게 된 거죠. 산을 내려가던 자라투스트라는 숲에서 성스러운 노인을 만난다. 성자는 곧 자라투스트라를 알아본다. 10년 전에 자신의 타고 남은 재를 산으로 날라 올라가던 그를 말이다. 하지만 성자는 자라투스트라가 변했다는 것도 알아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라투스트라는 변했다. 아이가 되었어. 각성한 자가 된 거야. 그런데 이제 잠든 사람들에게로 가서 무엇을 전하려는 것인가? 자라투스트라가 대답한다.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자는 자신도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숲과 황야를 헤매고 다녔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이제 인간 대신 신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성자는 자라투스트라에게 경고한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자아를 파멸시킬 뿐이라고. 성자와 헤어지고 난 후 자라투스트라는 산을 내려가며 이렇게 말한다. 저 늙은 성자는 숲속에 있느라 신이 죽었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구나. 신의 죽음은 니체의 여러 저서에서 찾을 수 있다. 최초의 언급은 즐거운 학문에서였다. 대낮에 등불을 든 광인이 그를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신을 죽였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니체가 말하는 신의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자신의 철학을 문학적인 방식으로 서술한 까닭에 니체의 철학 개념을 단정적으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신의 죽음도 마찬가지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신의 죽음이 극단적인 허무주의를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서구 역사의 맥락 속에서 니체의 작업을 고려하면
신의 죽음을 단순히 허무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대신 근대성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즉, 플라톤주의의 형이상학적 이분법의 종말, 그리스도교와 이성중심주의의 거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 다시 말해서 플라톤주의의 형이상학적 이분법의 종언을 선언하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내가 발딛고 있는 구체적 현실로 돌아오라는 니체의 제안이다. 이상적이고 불변하는 본질의 세계 같은 것은 없다. 초월적 세계의 잡히지 않는 그 무엇만을 추구하다가 현실의 건강함을 짓밟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니체는 신의 죽음을 선언한 것이다. 신의 죽음은 필요하다. 니체의 두 번째 주요 개념인 초인을 알아볼까 합니다. 주요 개념 두 번째, 초인. 자라투스트라는 가장 가까운 도시로 들어선다. 그 도시의 이름은 얼룩소다. 그는 시장으로 향한다. 시장에는 줄타기 광대의 공연을 보기 위해 군중들이 모여 있었다. 자라투스트라는 군중을 향해서 외친다.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려고 한다. 군중들이 그를 본다. 그는 말을 잇는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그대들은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군중에게 간절하게 호소한다. 대지에 충실하라.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자들을 믿지 말라. 하지만 군중은 자라투스트라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비웃는다. 광대가 줄타기 공연을 시작하자 거기에 집중한다. 초인은 무엇인가? 니체는 자라투스트라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인간이란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라고. 인간은 스스로 몰락해야 한다. 왜냐하면 초인으로 건너가야 하기 때문이다. 초인은 독일어 위버맨시를 번역한 말이다. 영어로 슈퍼맨 또는 오버맨으로 번역하는데 한국에서는 영어 번역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슈퍼맨이나 오버맨은 마치 초인이 어떠한 초월적 능력을 갖춘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위버맨시라고 읽거나 초인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하면 된다. 초인은 삶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기 자신을 극복한 존재를 말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그는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인 세계에 사로잡히지 않은 존재다. 그는 대지에 속해 있으며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다. 그리고 신이 죽은 세상의 허물을 긍정하는 주체적인 존재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의 목소리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초인이 되는지를 상징적인 비유로 알려준다. 그것은 낙타와 사자와 아이의 비유다. 인간의 정신은 세 가지 차원으로 변화한다. 낙타, 사자, 아이로. 첫 번째, 정신은 낙타가 된다. 낙타가 된 정신은 내면이 외경심으로 가득한 인내심 많은 강인한 정신이다. 이 정신은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다. 낙타의 정신은 이렇게 외친다. 무엇이 무겁단 말인가? 그는 사회, 종교, 도덕, 관습이 주는 의무에 순종하고 고통을 인내한다. 스스로를 금욕적으로 담금질한다. 무겁기 그지없는 짐을 짊어지고 사막을 달려간다. 두 번째, 고독한 사막 한가운데서 정신은 이제 사자가 된다. 자유를 쟁취함으로써 사막의 마지막 주인으로서 서고자 한다. 이제 마지막 주인만 쓰러뜨리면 된다. 그것은 신이다. 신은 거대한 용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자는 용에게 달려든다. 용의 이름은 무엇인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대답한다. 정신이 더 이상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거대한 용은 무엇인가? 너는 해야 한다. 이것이 거대한 용의 이름이다. 사자의 정신은 이에 대항하여 말한다. 나는 원한다 라고. 너는 해야 한다와 나는 원한다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앞의 것이 의무라면 뒤의 것은 권리다. 노예에게 주어진 의무와 주인에게 주어진 권리. 정신이 사자가 된다는 것은
종속적인 노예가 주체적인 주인으로 일어서려는 저항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자도 새로운 가치는 창조할 수 없다. 사자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조건을 획득하는 것일 뿐이다. 사자는 그 조건으로서 자유를 획득해낸다. 이제 자유를 획득했으니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신은 아이가 된다. 형제들이여, 사자도 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아이가 할 수 있단 말인가? 강탈하는 사자가 이제는 왜 아이가 되어야만 하는가?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아이는 순진무구함이고 망각이다. 새로운 출발, 놀이,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그리고 최초의 움직임이며 성스러운 긍정이다. 왜 새로운 가치의 창조는 아이만이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창조의 과정은 하나의 유희이고 동시에 긍정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엇을 긍정해야 하는가? 그것은 신이 죽은 허무한 세상에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것이다.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당신은 어떤가? 이러한 상징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역사적 측면을 여기에 적용하면 하나의 적절한 해석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중세, 근대, 현대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낙타의 인내가 중세 그리스도교의 도덕관을 반영한다면 사자의 자유는 근대 이성의 주체성을 상징한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새로운 시대의 창조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플라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가 필요하다. 아이는 탈근대, 현대를 의미한다. 니체에게는 아직 오지 않았던 시대, 형이사학적 이원론을 극복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초인이 바로 아이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초인이 긍정해야 할 신이 죽은 세상, 허무한 세상의 실체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 말이 어렵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 니체가 뭘 하고 있냐면은 앞서 신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나시죠? 서구의 역사는 고대, 중세, 근대까지 왔습니다. 니체는 근대의 끝에 있었고 니체는 진단했죠. 병들었어? 그래서 이 병든 것을 끝내는 것으로서 뭘 얘기하느냐? 신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신의 죽음. 다시 말해서 플라톤의 이분법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의 철학자는 여기까지 세상을 진단한 것으로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서구의 역사를 이렇게 진단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하지만 니체는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야, 아직 도래하지 않은 세상이 오고 있음, 그리고 와야 한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또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문학적인 가치를 넣어서 정신의 세 가지 변화로서 이것을 상징해서 보여주죠. 그것은 정신이 세 가지 변화를 겪는다는 겁니다. 정신은 첫 번째 낙타였다가 사자였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세가 낙타인 겁니다. 어떤 자신의 의무 그리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었다면 근대의 이성은 사자로서 상징되는 거죠. 자유를 쟁취한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해요. 이제 오지 않은 세상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이와도 같죠. 플라톤의 형이사학적 이분법을 잃어버린 새로운 시작, 출발로서의 아이, 그것이 도래하고 있다. 우리는 현대라는 시대에 사니까 현대의 특성들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근대의 끝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현대의 어떤 다양성,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물질 중심적인 아니면 어떤 육체 중심적이고 건강한 삶,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대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니체도 마찬가지죠. 근대의 끝에 있었으니까 근대인이었죠. 하지만 니체는 자신이 보지 못했던 그 현대라는 세상이 어떻게 오고 있음을 선취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니체의 주요 개념 세 번째, 이제 영원회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회귀. 이후 자라투스트라는 고독과 성숙을 위해 다시 동굴로 돌아간다. 하지만 다시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 내려오기를 반복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의 신체는 점점 건강해지고 초인으로의 변신이 임박한다. 신이 죽은 세계,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세계의 창조 목적이나 방향성이 사라진 이 허무한 세계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니체는 하나의 세계를 제안한다. 그것은
영원회기다. 목적도 이유도 없이 팽창과 수축을 무한히 반복하는 세계. 영원회기는 시작도 끝도 없이 똑같은 것이 그 상태 그대로 영원히 돌아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모든 것은 가고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굴러간다. 모든 것은 죽고 모든 것은 다시 꽃 피어난다. 존재의 세월은 영원하게 흘러간다. 모든 것은 꺾이고 모든 것은 새로이 이어진다. 존재의 동일한 집이 영원히 세워진다. 모든 것은 헤어지고 모든 것은 다시 인사를 나눈다. 존재의 둥근 고리는 영원히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다. 자라투스트라는 이어서 말한다. 나는 다시 온다. 이 태양과 더불어, 이 대지와 더불어, 이 독수리와 더불어, 이 뱀과 더불어. 그러나 하나의 새로운 삶, 또는 보다 나은 삶, 또는 비슷한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니체가 우리한테 제안했던 영원회기의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세계가 몰락했을 경우에 그리스도 세계에는 점진적으로 시간이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라는 짧은 삶을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천국이라는 세계에 가서 영원히 혹은 지옥이라는 세계에 가서 영원히 벌을 받거나 천국을 가거나 하게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니체는 뭘 했습니까?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한 의무도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제시할 의무. 그 세계가 무엇인가? 니체가 제시했던 세계가 영원회기, 계속해서 원을 그리면서 이어지는 세계를 제시한 거죠. 영원회기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세계관을 하나 더 갖게 되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진 세계관은 다음에 세 가지 정도다. 첫째, 그리스도교의 세계관. 이 세계관은 영원히 지속하는 시간성을 기반으로 한다. 탄생과 성장, 그리고 노화와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은 사후세계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둘째, 베다와 불교의 세계관. 이 세계관은 영원히 반복하는 시간성을 기본으로 한다. 이 세계관은 영원히 반복하는 시간성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는 탄생하고 성장하고 죽은 이후에 새로운 삶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과학과 유물론의 세계관이다. 이 세계관은 단절된 시간성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단절과 끝을 경험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니체는 하나의 세계를 더 제시한다. 영원하고 조금 더 변화하지 않는 반복의 세계. 예를 들어 1980년에 서울에서 태어난 당신은 대입시험을 치르고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늙어서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영원회기에 따르면 당신은 어떠한 변화도 없이 자신의 삶을 반복하게 된다. 다시 1980년에 서울에서 태어나 대입시험을 치르고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늙고 죽게 되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다시 1980년에 서울에서 태어나 지금의 삶을 그대로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회기는 윤회와는 다른 겁니다. 윤회는 돌고 돌죠. 하지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회기는 바로 너, 바로 당신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삶을 그대로 반복하게 된다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어떠한 이유나 목적도 없다. 성장도 없고 휴식이나 끝도 없다. 다만 영원히 같은 삶을 반복할 뿐이다. 어떤가? 당신은 영원회기의 진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끔찍한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신의 삶을 긍정할 수 있는가? 이런 영원회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허무주의의 최고 형태다. 이러한 극단적인 허무를 인정하고 나의 삶을 끌어안을 수 있는 존재. 이것이 인생이라면 그래, 한 번 더 라고 외치며 허무의 깊은 심연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존재. 그가 바로 초인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다. 많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다. 자라투스트라는 침상에서 일어나 힘차게 동굴 밖으로 걸어 나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외치고 힘차게 그의 동굴을 떠났다. 자, 사자가 왔다. 나의 아이들도 가까이 있다. 자라투스트라는 성숙했다. 나의 때가 왔다. 이것은 나의 아침이다.
나의 낮이 시작된다. 자, 솟아오르라, 솟아오르라, 위대한 정오여.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영혼의 길은 너무나 끔찍하기도 하죠. 야, 이 삶을 그대로 반복한다고? 군대를 다시 가고 수능을 똑같이 다시 보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사람과 헤어지고. 그런데 니체는 이렇게 허무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영원히 너의 삶은 돌고 돌고 무한히 반복할 거야.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한테 묻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무한히 극도의 허무 속에 우울해할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것이 인생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빛나는 일을 바로 이 순간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삶을 끌어안아야 되겠다. 이 무한히 허무한 것을 극복하고 그 끝에, 무한한 허무의 그 끝에서 자기 삶을 극도로 긍정하게 되는 그 모습을 니체는 우리한테 제안하는 겁니다. 자기 삶을 껴안을 수 있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바로 초인인 거죠. 이제 마지막 소주제입니다. 대지와 순간을 살기로 하다. 어느 날, 당신이 좌절한 그 어느 날 밤,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악마가 찾아온다. 그리고 당신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 이 순간은 영원할 것이다. 너의 삶은 어떤 목적이나 이유도 없이 영원히 반복될 것이고, 이 고통의 순간은 영원히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당신에게 묻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래 하고 외칠 수 있는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당신의 삶 전체를 앞에 두고, 이것이 인생이라면 그래 다시 한번 이라고 긍정할 수 있는가? 나는 두려웠다. 초월적인 구원의 세계를 쫓느라 내팽개쳤던 구체적인 삶의 시간들이 나를 원망하는 것만 같았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일요일 아침 한산한 캠퍼스를 걸으며 나는 고민했다. 도서관으로 향한 오르막을 천천히 올랐다. 전날 밤에 내린 비에 교정은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아스팔트의 회색빛은 짙어졌다. 가로수의 녹음은 깊어졌다. 화단에는 보라색과 다홍색의 꽃들이 생명력을 뽐내고 있었다. 놀랍지 않은가? 이 싱그럽고 건강한 순간을 나는 무한히 경험해왔던 것이다. 내가 이 삶을 다시 선택한 이유, 한 번 더 나로서 살아보기로 결심한 이유는 바로 이 순간을 그렇게도 다시 보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찰나의 순간은 무한히 중첩된 내 삶의 한 지점을 강하게 꿰뚫고 있었다. 사람들은 신을 찾아 교회로 향하는 시간, 신도 없고 사람도 없는 이 비어있는 일요일 오전의 캠퍼스에서 나는 대지의 기쁨으로 가득한 영원의 순간을 자각한 것이다. 하늘이 아니라 대지를 걸어가야겠다. 걸어가면서 만나는 모든 것과의 영원한 순간을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나는 그렇게 다짐했다. 여기까지가 네 번째 계단, 철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철학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대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양 철학을 막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했던 사람은 니체가 말하는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니체는 사실 우리한테 이것들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유지했었던 그 삶의 태도, 그런 것들을 차라리 버리고 잊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철학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니체의 얘기에 조금 귀 기울여보고 한다면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철학을 접하고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고, 특히 니체를 통해서 저는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기독교든 아니면 붓다든 형이상학적인 그 무엇, 진리,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너무나 오랫동안 거기에 천착해 왔었구나. 이제는 건강한 대지, 신체,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일상들, 그런 것들을 좀 챙기고 가꾸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한 계기가 니체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학생 때까지의 저의 모습이고, 다음 계단에서는 이제 군대에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번째 계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에서 또 재밌는 부분을 좀 발췌해가지고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